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만약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버려진 염전 하나만 유산으로 남겼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공감이 되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시험하셨던 걸까요? 그날 장례식이 끝난 뒤 제 이름 옆에 남겨진 건 단 2글자뿐이었어요. 바로 염전. 그 한 줄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작은 섬마을의 장례식장은 검은 옷으로 가득했어요. 평생 바다를 지키며 맨손으로 고깃배 한 척에서 시작해 선박회사를 일구신 자수성가의 상징 같은 분. 제 아버지는 그렇게 큰 사업을 세우셨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족들의 얼굴에는 애도보다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큰오빠 박성우는 39살로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이미 대형 선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 여러 척, 선박회사까지 운영하며 수백억을 굴리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마저 부러움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성공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오빠 진호는 큰오빠보다 3살 아래로 서울에서 이름난 변호사였어요. 그는 늘 법과 계약,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이라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큰올케 최미선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장례식장 한편은 마치 패션쇼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러라도 티를 내며 과시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올해 62. 세월이 흘러도 태도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딸은 시집가면 결국 남이야라고 하시며 저를 무심하게 대하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거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 소리에 모두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종이가 부딪히는 바스락거림, 형제들 사이에 짧은 눈빛 교환. 그 작은 움직임조차 긴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어요. 장남 박성우에게는 부산 영도항 빌딩과 선박 지분 일체를 상속한다. 큰오빠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남 박진호에게는 경남 통영 해안 토지를 상속한다. 둘째 오빠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우자 김말순에게는 예금과 주식 일체를 상속한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막내딸 박지민에게는 남의 본가 뒤편 폐염전과 옛 해녀 쉼터 부지를 남긴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큰오빠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염전? 허허, 버려진 소금밭이라니. 세금만 나가겠군. 둘째 오빠도 곧바로 거들었어요. 지금은 소금도 못 굽는 땅이야. 잡초만 무성하고 관리비만 들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큰올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받았으니 다행이야요. 염전이라도 있으니 체면은 살았네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딸은 시집가면 남이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이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떠난 뒤 큰어머니가 제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신 건 있는 것 같더라.
분명히 내 이름을 더 크게 남기려 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왜인지 달라진 거야.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아버지는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신 걸까요? 정말 단순히 딸이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혼자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묘비 주변 억새를 흔들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하필 저에게 염전을 남기신 거예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무뚝뚝하셨지만 남몰래 저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수염을 제 볼에 문지르며 웃던 손길이 그리워요. 제가 따갑다고 울기라도 하면 너털 웃음을 지으시던 모습, 밤마다 제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시던 한마디, 우리 딸, 이 다음에 크거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같이 더불어 살아라. 그 따뜻한 기억들이 아버지의 차가운 유언과 겹쳐지며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겉으로는 냉정하셨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준비해 두신 건 아닐까? 그 의문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남의 본가를 찾은 저는 염전 옆에 붙어 있는 해녀 쉼터에 들어섰어요. 오래된 벽에는 세월의 발에 희미해진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먹빛이 옅어진 붓글씨가 서서히 드러났어요. 진짜 보물은 바다 밑이 아니라 바다 위 숨쉬는 물. 바람이 잦을 때를 보라.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염전은 단순히 소금을 만드는 땅이 아니에요. 햇빛과 바람과 바다가 어우러져야만 결실을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땅과 쉼터를 제게 남기셨는지 그 단서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머리칼의 노인이 제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혹시 박지민 양 맞습니까? 저는 박만수라고 합니다. 고인과 젊은 시절 바다를 함께 다녔던 벗이에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봉투를 꼭 막내딸에게 전해달라. 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제가 모르는 한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무언가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붓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 바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물길이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물길이 진정한 보물이 되어 세상을 밝힐 것이다. 지민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 길을 찾아야 한다. 편지를 읽는 동안 박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무거운 세월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평생을 걸고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박지민 양이 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날 밤 파도 소리는 평소와 달리 제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바람이 잦을 때 바다 위에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피어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해녀 쉼터의 글귀, 그리고 기억 속 따뜻한 손길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진 속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숨겨진 물길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바꾸신 걸까요? 형제들은 제가 염전을 포기하고 넘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이 땅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을 찾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바람이 거센 날 염전 위로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바람이 잦을 때를 기다려봐야겠어요. 다음에는 이 수수께끼의 첫 번째 실마리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지민이 발견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의 태도는 싸늘하게 달라졌어요. 큰오빠는 새 선박을 들여온다며 축하연을 열었고, 둘째 오빠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 변호사로서의 성공을 뽐냈습니다. 큰올케는 번쩍거리는 새 보석과 가방으로 시선을 끌었어요. 그 사이 저는 남의 본가 뒤편, 폐허가 된 염전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뒤엉킨 잡초와 허물어진 돌담, 그리고 텅 빈 해녀 쉼터 그곳만이 제 차지가 되었어요. 어쩌면 가족들 눈에는 초라한 유산일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바닷물 냄새와 염전의 하얀 소금기, 오래된 돌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이것을 남기셨는지 곰곰 생각했어요. 박만수 어르신이 전해주신 아버지의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어봤습니다. 이 바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물길이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물길이 진정한 보물이 되어 세상을 밝힐 것이다. 지민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처음엔 그저 추상적인 말이라 생각했지만 해녀 쉼터 벽에 적힌 글귀와 맞물리며 점점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진짜 보물은 바다 밑이 아니라 바다 위 숨쉬는 물. 바람이 잦을 때를 보라. 그러던 어느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민아, 생각은 해봤냐? 염전 같은 건 내가 관리 못해. 우리한테 넘겨. 차라리 우리가 정리해 줄게. 그 목소리에는 권유가 아니라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큰오빠가 낮게 웃었어요. 고집은 여전하구나. 하지만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 괜히 손해보지 말아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 속에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섞여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뒤 둘째 오빠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언제나처럼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지민아, 내가 괜한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그 땅을 준 건 그냥 남는 거였어. 버려진 땅이야. 거기선 아무 가치도 나오지 않아. 그의 말투는 늘 그렇듯 냉정하고 딱 잘라 말하는 변호사의 어투였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의 눈빛에서 스치는 불안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저보다 더 많은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오빠도 큰오빠도 왜 이렇게 그 땅에 집착하는 걸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빼앗으려 하지? 며칠 뒤 바닷바람이 거세던 날 박만수 어르신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낡은 해도 오래된 바다 지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지민아, 이 지도는 내 아버지가 젊을 때 늘 품고 다니던 거야. 1970년대에 그려진 건데 지금 지도에는 없는 물길이 표시돼 있어. 지도 한쪽에는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바로 염전 뒤편 바다 근처였습니다. 고인은 늘 이곳을 특별하게 여겼네. 나와 함께 배를 몰 때도 이곳만큼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어. 무언가를 지키고 계셨던 게야. 저는 그 지도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해녀 쉼터의 글귀, 그리고 이 낡은 지도,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아버지가 그곳에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박만수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버님이 젊은 시절 그 사진 속 여인과 함께 뭔가를 찾고 계셨던 것 같네. 사진 속 여인. 그 미스터리한 여성이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해녀 쉼터에 들렀어요. 벽에 남아있는 글귀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어내자 바래고 희미했던 글씨가 달빛에 더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기존 글귀 아래쪽에 희미하게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먼지와 이끼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바닷물이 가장 잔잔할 때 바라보라. 물 아래 길이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시나 격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서쪽 바다로 기울어갈 때 저는 염전 끝자락에 서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거의 멎고 물결이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갈 무렵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닷물 아래로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물속에 길이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염전 쪽에서 시작해서 바다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숨겨진 물길인가?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물 아래 길은 몇 분 동안만 보였다가 밤이 완전히 어두워지면서 사라졌어요. 며칠 후 퇴근길에 들른 집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제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제가 다가오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큰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민아, 아직도 그 땅에 집착하냐? 그거 내 힘으로 감당 못해. 결국 우리 손으로 넘어올 거다. 둘째 오빠도 덧붙였어요. 괜한 꿈 꾸지 마.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우연일 뿐이야. 내가 우리 가족인 게 아직도 확실하다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인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들어왔어요. 순간 아버지가 남긴 흑백 사진 속 낯선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곁에 서 있던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여자. 혹시 나는 아버지의 또 다른 인연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걸까요? 그래서 어머니와 오빠들이 저를 늘 차갑게 대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안의 딸이 맞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게만 남긴 땅, 그리고 벽에 남긴 글귀와 편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저를 더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같지 않은 가족들, 늘 외톨이였던 제자리.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저를 이 길로 이끌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박만수 어르신께 어제 본 것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역시 그랬군요. 어르신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네. 그 물길 아래에 뭔가 있을 거야. 그런데 어르신, 저 혼자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들도 계속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해 둔 게 있네. 어르신이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남긴 또 다른 편지야. 딸이 준비됐을 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거든. 새로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첫 번째 단서를 찾았다는 뜻이구나.
이제 더 큰 비밀을 알려줄 때가 왔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 비밀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행동하거라. 바다는 준비된 자에게만 자신의 보물을 내어준다. 그리고 지민아, 내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내 딸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겪을 혼란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람이 잠잠해진 새벽, 다시 염전을 찾았습니다. 검푸른 바다 위에 달빛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쉼터벽의 글귀가 제 눈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잦자 바다 위에 숨결처럼 피어오르는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단순한 바람 자국이 아니었어요. 마치 바다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길, 아버지가 말한 숨겨진 물길의 존재를 알려주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밝혀야 할 인생의 수수께끼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경고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혹시 형제들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압박하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파도 소리가 제 귀에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바다가 준비됐냐? 고 묻는 듯 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거라고 믿어요. 바다 아래 숨겨진 길의 비밀을 찾기 위한 제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해봉가 뒤편 폐염정과 해녀 쉼터를 오갔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돌담, 바닷물에 잠겼다가 드러나는 소금밭.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땅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굳이 제게 이곳을 남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큰오빠는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지민아, 그 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차라리 정리하고 내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니? 그 웃음 뒤에는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에게 동의만 구하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어요. 둘째 오빠도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괜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법적으로 따지면 애매할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변호사인 둘째 오빠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법적으로 애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큰올케는 팔짱을 낀 채 혀를 찼어요. 염전이라도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나.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투에는 동정인지 조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에 대꾸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끌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의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한 피부치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안의 막내딸이 맞을까? 흑백 사진 속 젊은 아버지 곁에 서 있던 낯선 여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아니었고 제가 알던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오빠의 싸늘한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넌 정말 우리 가족 맞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우리 딸 크거든 더불어 살아라.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만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만수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위에 붉은 점 하나가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지민아, 내 아버지는 이 물길을 평생 지켜오셨네. 바람이 잦을 때면 바닷속에 드러나는 길이 있어. 내 아버지는 그걸 늘 특별히 여겼거든.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눈빛으로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의 구절, 해녀 쉼터벽의 글귀, 그리고 이 지도가 하나의 실마리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르신, 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네.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지키려 하셨으니까. 며칠 후 바람이 잦은 날을 골라 어르신과 함께 갯바위로 나갔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로 기묘한 무늬가 드러났어요. 바닷속에서 연달아 피어오르는 작은 거품들, 그리고 물결에 섞여 들려오는 낮은 울림. 마치 바다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발밑 바닷물에서 은근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차가운 파도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저는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숨겨진 물길일까요? 제가 중얼거리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내 아버지는 늘 언젠가 이 길이 드러날 거라 하셨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도 하셨어.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어요. 왜 저에게 이 길을 맡기셨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은 이미 제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큰오빠는 사람을 시켜 염전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둘째 오빠는 법적 절차를 준비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큰올케는 이웃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며 저를 흉봤어요. 지민이가 괜한 고집 부리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어머니마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괜한 고집으로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딸이 가져야 할 분수를 알아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저렸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제 편에서 응원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 오빠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민아,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어. 내가 순순히 포기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자.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버려진 땅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거예요? 둘째 오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포기해라. 그 반응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분명 이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는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이 비밀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제 가족이라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밤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두렵지만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파도 소리가 제 다짐에 대답하는 듯 크게 울려 퍼졌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땅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을 두고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계셨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다는 준비된 자에게만 자신의 비밀을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준비됐는지 시험받을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바다에 묶여 있었어요. 남해봉가 뒤편 폐염정과 해녀 쉼터는 다른 이들 눈에는 버려진 땅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아버지의 숨결이 서려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어요. 큰오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우리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어요. 둘째 오빠는 법적인 이야기까지 꺼내들며 내가 끝내 지키지 못할 거라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큰올케는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어머니마저 딸은 결국 시집가면 남이지 않니 집안 욕심 부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 말들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거절과 배척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이 땅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뒤 마을에 나가 장을 보던 중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막내딸이 염전 욕심을 부린다더라. 아버지가 왜 그런 땅을 남겼겠어. 뭔가 있는 게 틀림없지. 에이, 결국 집안 재산 싸움이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따가운 시선이 등을 따라붙는 것 같았어요. 마을의 흉으로 떠도는 제 이야기는 제 고립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해녀 쉼터를 찾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위벽에는 여전히 희미한 글귀가 남아 있었어요. 진짜 보물은 바다 밑이 아니라 바다 위 숨쉬는 물. 바람이 잦을 때를 보라. 손끝으로 그 문구를 따라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바람이 잦은 순간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조차 제 결심에 귀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바다 지도가 들려 있었어요. 바랜 종이 위에 붉은 점 하나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물길을 평생 지켜오셨네. 바람이 잦을 때 바다 위에 나타나는 길, 그걸 늘 특별히 여겼어. 어르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편지의 구절, 해녀 쉼터의 글귀, 그리고 이 지도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그 길 끝에 뭔가 있는 건가요? 그건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바다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하거든. 며칠 뒤 저는 어르신과 함께 갯바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바다 위로 기묘한 무늬가 나타났어요. 거품이 연달아 피어올랐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낮은 울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발밑 바닷물에서 은근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차가운 파도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세월의 바랜 부표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부표의 밧줄은 해녀 쉼터 쪽 바위 틈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지켜온 흔적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감춰온 비밀이 저곳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르신, 저 부표. 아, 저건 내 아버지가 젊은 시절 설치한 거야. 뭔가 표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바다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물살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바닷속을 들여다보니 돌무더기 사이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게 뭘까요? 박만수 어르신도 놀란 표정으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내 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숨겨두신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큰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어요. 지민아, 이제 그만두자. 내가 뭘 본 건지 모르지만 위험해. 그냥 우리에게 맡겨라. 그 말 속에는 걱정과 욕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아버지가 제게 맡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큰오빠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지민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복잡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빠도 뭔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큰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 필요 없어. 그냥 포기해.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혹시 내 아버지한테서 특별한 이야기 들은 거 없니? 바다와 관련된. 무슨 말씀이신가요? 옛날 이야기인데 이 마을 바다 아래 온천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내 아버지가 젊을 때 그걸 찾으려고 했다는 말도 있고, 온천이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바닷물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이장님, 그게 정말 있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있다면 엄청난 일이지. 바닷물과 온천이 만나는 곳이라면 그 물은 아주 특별할 거야. 치료 효과도 있을 테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이 바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물길이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물길이 진정한 보물이 되어 세상을 밝힐 것이다. 이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숨겨진 물길은 바로 바다 아래 온천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었을 거예요. 며칠 후 박만수 어르신과 함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지질학 교수님은 제가 가져간 바닷물 샘플과 사진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닷물 온도가 다른 곳보다 높고 성분도 특이해요. 혹시 해저 온천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해저 온천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희귀한 현상이에요. 특별한 지질 구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온천수는 보통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대로 개발하면 관광 자원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왜 그 땅을 저에게 남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둘째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둬. 전문가까지 끌어들이면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오빠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네요. 해저 온천 말이에요. 둘째 오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지민아, 괜한 꿈 꾸지 마. 설령 뭔가 있다고 해도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저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잘못 생각하신 거야. 너무 위험해. 바다 일은 예측할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막으려는 진짜 이유를. 그들도 이미 해저 온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저 혼자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염전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소금밭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버지, 두려워요. 하지만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숨겨진 길이 무엇이든, 제 몫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든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어요. 파도는 마치 대답처럼 제 발밑을 두드렸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비밀을 감추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 발걸음을 앞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신비로운 선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물을 지키고 세상과 나누라고 저에게 맡기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방해는 더욱 거세질 테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아버지의 산소를 다녀온 뒤로 제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염전과 해녀 쉼터의 글귀, 박만수 어르신이 남겨주신 편지와 사진 그리고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그 알 수 없는 숨결 같은 파도 소리.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한 폐염전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지키라는 사명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다시 제 집으로 몰려왔어요. 큰오빠와 둘째 오빠 그리고 큰올케까지. 어머니는 끝내 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얼굴은 이미 전투를 각오한 표정이었어요.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너 혼자선 감당 못해. 염전이든 해녀 쉼터든 다 우리 손에 맡겨. 아버지도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해 남긴 거 아니겠니? 그 말에 제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들은 이미 그 땅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순간 둘째 오빠가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지민아, 정신 차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지킨다고? 너도 알지? 관리비, 세금만 해도 감당이 안 돼. 변호사인 내가 장담하는데 이건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갈 거야. 우리 쪽에서 움직이면 넌 이길 수 없어. 큰올케는 비웃듯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아가씨, 괜히 고집 부려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돈 되는 건 우리 몫으로 돌리고 당신은 적당히 보상금만 받으면 돼. 어차피 결혼도 안 했으니 쓸 데도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어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그들의 시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아버지가 왜 굳이 저에게 그 땅을 맡기셨는지 당신들은 평생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그들이 떠나고 난 그날 밤, 저는 몰래 염전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염전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바닷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어요. 잡초가 무성한 땅을 손으로 헤치며 걸어가는데 오래된 돌무더기 아래에서 희미한 문양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자 돌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람이 잦아드는 날 바다가 숨을 고를 때 물길은 드러난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해녀 쉼터의 글귀, 그리고 이 문양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저는 바닷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썰물이 완전히 빠져나가 바다가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 바다 밑 어딘가에 감춰진 길이 드러난다는 거요. 며칠 뒤 저는 지질 전문가와 잠수부들을 은밀히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이상하군요. 지도상에는 없는 지하 해류가 감지됩니다. 어쩌면 바닷속 동굴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수부 한 명이 물속에서 올라오더니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인공적으로 만든 돌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동굴 입구 같은 게 보여요.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지켜온 비밀이 이제 제 앞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동굴 안은 어떤가요?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물이 이상하게 따뜻해요. 그리고 특별한 성분이 느껴져요. 지질학자가 물 샘플을 분석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건 보통 바닷물이 아닙니다. 온천수와 바닷물이 섞인 형태예요. 그런데 이 성분 의학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곧 형제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둘째 오빠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큰 오빠는 어민들을 선동하며 제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큰 올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헛소문을 퍼뜨리며 제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흘렸어요. 지민이가 바다에서 헛것을 본다더라. 염전에서 밤마다 혼자 중얼거린다는데 아버지 죽은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 땅에는 단순한 염전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미래가 숨어 있어요. 제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고통을 가져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어요. 몇몇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빠들은 차갑게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오빠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좋아. 그렇게까지 한다면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자. 그 말에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묘한 힘이 솟아올랐어요. 그때 뜻밖에도 박만수 어르신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지민이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고인께서 젊은 시절부터 그 바다를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비밀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마을 이장님도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 바다에 신비한 물이 있다는 전설 말이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옛 전설처럼 내려오는 구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둘째 오빠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다들 헛된 꿈에 빠져서 그런 게 있다면 진작 개발됐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 지질학자가 회관에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소식이 있어서요.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방금 동굴 탐사가 끝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바다 아래 거대한 동굴이 있고 그 안에는 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의 성분이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온천보다도 뛰어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희귀 광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제대로 개발한다면 이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료 온천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큰오빠와 둘째 오빠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온천은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해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 딸, 더불어 살아라.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거라. 그날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선물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장 큰 선한 소용돌이는 결국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이 바닷속 동굴을 조사한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곳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는 게르마늄 함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어요. 류머티즘, 피부질환, 만성피로 이런 증상에 탁월한 효능을 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온천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 가치가 있는 자원이에요. 그리고 동굴벽에서 채취된 광물 시료. 그 안에는 희귀 금속 원소가 함유되어 있었는데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 의학 연구까지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돈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자산이 바닷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공개되자 언론과 학계, 정부까지 눈을 돌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가족들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큰오빠는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가족의 공동 재산이다. 내가 혼자 가질 수 없어. 둘째 오빠도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은 내 편일지 몰라도 결국 현실은 다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판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법원은 제 소유권을 명확히 인정했고 전문가와 언론은 제 주장을 근거로 지지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제 곁을 지켰어요.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더 이상 발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도 눈물도 없었어요. 오직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던 어머니였지만 그날은 표정이 달랐어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내게 그 땅을 남긴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너만이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으셨던 거구나. 저는 조용히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는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어요. 묘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에게 남기신 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지켜야 할 책임이었군요.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 사람과 마을을 살리는 힘이었어요. 제가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파도 소리가 깊고 길게 울렸어요. 마치 대답처럼 제 가슴을 울려주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큰 결정을 내렸어요. 온천과 광물의 수익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 살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길을 택한 거예요. 첫 번째 치료센터가 문을 열던 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 피부병으로 힘들어하던 아이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직장인들 모두들 온천에 몸을 담그고 나서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아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왜 이 비밀을 저에게 맡기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염전은 버려진 소금밭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길과 온천수 그리고 광물이 가진 힘은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박만수 어르신이 마지막 편지 한 통을 가져오셨습니다. 지민아,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버님의 뜻을 제대로 이뤘을 때 주라고 하셨어. 편지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지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이겠구나. 내가 선택한 길이 바로 내가 바라던 길이다. 사진 속 그분은 내 친어머니였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를 키워주신 분이 진짜 어머니고 너는 우리 집안의 소중한 딸이다. 앞으로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라. 그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벅찼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사진 속 여인의 정체도 알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혈연을 떠나서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그 후로 저와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주 저를 찾아오세요. 치료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도 끓여주십니다. 딸이 이런 좋은 일을 하니 내가 다 뿌듯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정말 행복해요. 지금도 저는 매일 해녀 쉼터를 찾습니다. 벽에 적힌 그 글귀를 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진짜 보물은 바다 밑이 아니라 바다 위 숨쉬는 물. 바람이 잦을 때를 보라. 이제 그 뜻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진짜 보물은 땅속에 묻힌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걸. 그리고 바람이 잦을 때, 즉 어려운 순간에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걸 말이에요. 해가 질 무렵 바다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유, 그리고 제가 반드시 밝혀야 했던 진실. 그 모든 답은 결국 바다 위에 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염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치유받고 돌아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께 약속드려요. 아버지, 제가 계속 지켜갈게요. 이 소중한 선물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게요. 파도가 답하듯 부드럽게 해안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한 장의 사진. 박만수 어르신이 제게 전해주었던 아버지 곁에 흑백 사진 속 여인. 그 미소는 낯설지만 어딘가 따뜻했고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의 열쇠였을까요?